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5월 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최현호 북한의 5천 톤급 신형 구축함이죠. 서둘러 지금 시점에 맞춰서 발사 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기관이 채 없는 엔진이 채 없는 것 같은데 예인선에 끌려서 보여주기식으로 했다. 뭐 그런 표현도 있던데 그것은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배를 운영할 리는 없겠지요. 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뭔가를 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시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재명의 3심 선고가 며칠 만에 대법원에서 서둘러 된 거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신호들은 뭐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될 수 있다. 남한의 상황을 주변국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론은 반쪽만 전달하고 그 반쪽도 외국에서 전달하죠. 이런 것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게 이 최현호 함정이 등장하는데 등장했는데 우리 이순신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과무장이고 헬기 경락고까지 포기하고 거기다가 대형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거의 알선을 쉽 같은 그런 컨셉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지난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도를 보고 긴가민가 우리가 잘못 표현했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대문사진에서 보신 이런 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순항 미사일도 여러 가지고 있다. 뭐 시험 발사도 했다. 또 극초음속 쪽으로 가다 보면은 주로 활공형에 가까운 미사일들을 보유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거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못 가지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고, 이번 우리 남한의 언론 보도들도 애매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추가로 이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 즉 마하 9까지 날아갈 수 있는 즉 북한판 지르콘이다. 이게 지금 최현호함을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북한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건 비밀 무기거든요. 근데 그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전 세계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연합뉴스 말대로 엔진도 없는데 그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처음 공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엄청 부족해요. 이 성급 한국에.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하나 이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어제 제가 그젠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제 동해함대의 기함이 될 거다라고 그 당시 제가 파악했던 외국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유라시안 네이발 인사이트를 보니까, 그리고 국내 뉴스도 오늘 보니까 이게 남포항에서 건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 사진이 찍힌 건데, 처음에는 가림막 저 큰 배를 위에 뚜껑을 씌워서 했더라고요. 네, 되게 비밀스럽게 하는 건데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그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뭐 구축함급을 실내에서 건조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예. 어쨌거나 남포항이면은 우리로 치자면 대동강 하구고 평양과 남포의 관계는 우리 서울과 인천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척 갖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 척 이상은 건조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남포에서 하나 건조하고 다음엔 동해 쪽에서 하나 건조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잘못 말씀드린 부분 같아요. 동해 쪽에서 건조된 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 국방홍보원 뉴스였습니다. 그때 소개드린 거죠. 길이 150m, 배수량 5,000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초음속 순항이다. 초음속 순항 여러분 뭐가 생각되십니까? 순항 미사일은 토마호크류나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천무2 시리즈, 천무2라고 부르죠 보통. 예, 사거리 늘리려고 그러죠. 뭐 몇천 킬로까지도 날아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음속이라는 거죠. 아음속. 요즘 시대에 대공 방음막에 다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그런 순항 미사일도 타우러스 같은 급으로 사거리는 좀 줄이지만 훨씬 스텔스성이 강조됐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우리하고 능력이 비슷한 적과의 어떤 전자전 또 이게 왜냐면 GPS 수신이기 때문에 GPS 같은 건 제밍에 상당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극복하는 미사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옛날만큼 그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다, 순항 미사일이다 해서 옛날만큼 겁나는 미사일이 아니게 된 거죠, 더 이상. 예, 뭐 무엇보다도 아음속이고 제밍에 취약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GPS 신호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그런 이제 제밍이나 해킹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음속 순항은 뭐냐? 초음속은 순항 미사일 초음속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태까지 초음속으로 순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보여줬던 저기 예를 들어서 램제 기반의 대한 미사일 같은 거 사거리 500에서 한 700km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러시아 원산이고 러시아 쪽에서는 야혼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초음속이에요. 마하 3에서 5거든요. 그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야혼트를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대한 미사일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일단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게 북한판 지르콘을 가진 게 그게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아까 엔진도 없이 예인선에 끌려다녔다라는 연합뉴스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북한이 공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러시아의 지르콘과 외형이 유사하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용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축소시키는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지르콘을 받았다. 러시아로부터 직수입했거나 아니면은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 핵심 기술을. 러시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중국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그것을 북한에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단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쿠르스크 참전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대한 대가로. 이거는 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유용호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되게 힘들어하는데 거기가 북한이 병사들 목숨팔이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걸 뭐 제 채널 와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력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이뤘어요. 수많은 금수 조치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자국화해냈어요. 미국이 지금 진저리가 나서 떨어지려고 하는 참이잖아요. 예,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밝혀지면은 유용원 유에 이런 인사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폭이 자꾸 좁아지고 우리 일반 대중, 여러분 같은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정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돼요. 이러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전략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원해 준 거예요. 러시아의 비밀 무기잖아요. 실제 모양이 노출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상상도만 있어요. 그래서 마하 9까지 가고 사거리가 1000km, 사거리 1000km를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실장으로 러시아에서 사격을 했잖아요. 그 1000km 떨어진 900km인가 떨어진 목표물을 맞췄어요. 배에서 발사해서. 자, 그래서 이건 핵심 기술이 건너왔다. 이번 배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다. 자, 러시아가 북한을 우리의 이해관계 상당히 중요하다.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다. 세계의 눈 따위는 유엔의 제재 조치 따위는 무시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23년 9월이에요. 그 다음 24년 6월에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거기에 쿠르스크에 병사를 보내서 그 상호방위조약이
이 종이 위에 약속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러시아가 신선을 지는 모양새를 좀 취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한반도를 보고 있는 거죠. 한반도의 전략적 우위. 러시아 푸틴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북한이 우리 러시아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북한과 했을까? 그러면서 중국이 발려나갔다.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확실하게 도와준다. 그리고 이 북한판 지르코늄이 사실이라면 제가 봐서 거의 사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해남 교수 말 맞다나 엔진도 없는 배를 예인선으로 밀어서 과시를 했다. 왜 그랬을까?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대북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왔다. 내란을 합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계세요?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전파되고 어느 순간에는 확 사실화 될 겁니다. 여기도 유용원도 그런 식으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자, 이 지로콘이 뭐냐 그러면 지로콘은 오히려 우리가 잘 보여줬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하이코어라고 21년 후반에 공개를 했고 약 9m, 2.4톤, 직경 70cm 후반, 지르콘보다는 큰 걸로 봐집니다. 지르콘이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의 두께가 70cm예요. 그러면 지르콘은 70cm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직경이. 근데 우리는 70cm 후반이에요. 지르콘보다 굵어요. 길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예요. 자, 지르콘은 성공적인 것으로 봐지거든요. 수상하면서 발사도 하고 또 장착도 돼 있고 거기는 당연히 핵탄도 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격 잠수함도 실었죠.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있었죠. 그럼 여기 보면 사업기간 보세요. 영국 과정인데 잘 안 보이시죠? 19년 12월에서 23년 10월이에요. 개발 끝난 거예요. 내용은 뭐냐? 복합 영역 추진체를 탑재한 초고속 발사체 제작. 이 초고속은 극초음속을 말하고 비행 환경에서 기술 실정과 순항체의 구조적 안전성 검정 2년 초 정도의 실정 발사 실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개 안 했어요. 이때 한번 딱 공개됐어요. 이게 21년 12월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바이든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쪽에 불장난을 선택하면서 빠져나갔을 때예요. 그때 이 많은 무기들이 공개됩니다. 미국도 가지지 못한 거잖아. 이거 필요하지 않아? 우리 도와줄 수 있어. 너희가 중국 견제하는데 빠져나가지 마. 이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극비의 무기일 것 같은 이런 무기 체계를 공개를 한 거예요. 바깥에다가. 그 다음 싹 들어갔죠. 개발은 끝났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도와준 게 거의 확실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핵심 기술을 도와줬거나 통째로 그냥 왔거나 그걸 이 시기에, 이 예민한 시기에 공개를 한다? 엄청나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걸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전반이 생각하시는 선거판이 복잡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런 간접 증거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한 번 더 우리한테 도발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로 상대해 줄 거다. 마음을 접어라. 우리 군부한테 하는 이야기죠. 군부가 한덕수와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게. 그리고 러시아와의 상호관계 조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한선이에요. 이 선을 넘지는 못해요. 왜? 우리 군부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그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달간 남은 정치적으로 법원이 지금 하는 희한한 짓들을 보이시죠. 행정부가 행정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덕수를 통해서. 윤석열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거기에 지난 1, 2년 동안 열심히 복무했던 현재의 내각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규전을 운용하지는 못한다. 왜? 군의 지휘부가 이걸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난번에도 보여줬고. 예, 그래서 블랙 용언이나 자작극 류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버려놓고 북한의 소행으로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은 국내에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선방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내란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는 선을 북한과 러시아가 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남한 내부에서는 미국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겠죠. 매 눈으로. 자, 그렇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내란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게 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핵심은 북한을 어쨌거나 건드리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은 뒤에 부스트가 보이고 이게 앞에가 이제 스크램젯 엔진인데 램젯하고 복합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뒤에가 마하 1, 2, 3, 4, 5까지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스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은 이제 스크램젯 부분, 앞부분만 남아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관련된 연구 과제 같은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뒤에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아까 유용훈이 이야기하는 뭐 어쩌고 하는 대가라는 부분 반의 반쪽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왜곡해서 23년 9월 즉 북러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지기 약간 한 9개월 전에 러시아가 그들의 연해주에 있는 핵심 시설의 우주기지에 김정은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과 협력 위해서 유엔 제재를 무시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행동은 계속 일관되게 보여줬고 계속 관계가 향상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크루스급 파병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무기 공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군부는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윤석열이 북한을 찝쩍거릴 걸 요구한다면은 바로 거부할 것을. 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미국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게 지로콘까지 가지고 있다. 지로콘의 무서운 것은 도달 고도가 30k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옵니다. 근데 사거리가 가까우면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이건 비행기랑 똑같거든요. 상당히 빨리 나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의 ICBM은 미국을 위해서 가는 거고 남한을 공격할 때 ICBM 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레이더망에 노출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쏘자마자 걸려요, 우리한테. 그럼 요격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단거리 탄도탄 사거리 뭐 200에서 300에서 한 500, 600km짜리가 제일 적절해요. 그런 것은 최대 고도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망에 걸리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시속이 뭐 예를 들어서 마하 5, 6 정도에 도달하는데 우리한테 뭐 서울권을 쏜다면은 북한의 한 중반 정도에서 거리는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얼마 걸릴지. 그게 ICBM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군사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 말은 군사 전문가들은 전부 다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프라치예요. 사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을 공포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뭐 연구원들이나 전문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진짜 백그라운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지 뭐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 건지. 네. 자, 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로콘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기동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포물선 곡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대공 방어 시스템은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패트리엇도 마찬가지고. 왜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 계속 업데이트 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 아니에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온다. 미래 위치를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미래 위치를 예측하고 미래 위치로 발사하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칸다르만 하더라도 한 번쯤 틀거든요. 한두 번은. 그러니까 기존의 ICBM처럼 일정한 포물선 곡선에다가 일정한 아주 자연스러운 가속과 감속 패턴이 레이더로 읽힌 다음에 미래 위치를 예측하고 우리 대공 미사일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칸다르에도 그게 아니다. 그런데
지르콘 같은 경우는 우리 짧은 거리를 쏜다 그러면은 최대 고도가 2, 30km밖에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단거리 탄도탄도 우리나라한테 오려면 고도 100km까지는 가야 돼요. 2, 30km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우리 방공망에서 수십 킬로 앞에 와야만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에. 근데 속도는 마하 8, 9잖아요? 그리고 고도가 30km로 설정된 이유가 있어요. 고도 30km 넘으면 LSM의 대탄도탄이고 그 밑으로는 천국미사일이에요. 내지는 LSM의 대항공기탄이에요. 즉 30km 정도가 경계선이에요. 그 아래 위는 미사일의 특성이 달라져요. 근데 얘는 크기를 아래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요격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레이더는 훨씬 늦게 걸리고,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터보젯 순항 미사일의 속도를 올리는 거랑 같거든요. 스크램젯 엔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대공 방어 시스템 요격계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 위치를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실시간으로 따라가서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속도도 엄청 빠르고 이거는 못 막는다고 봐야 돼요. 현재 우리 기술로는. 서방권 뭐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군 미사일 초음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게 초음속이면 마하 3에서 마하 5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30mm 한국판 골키퍼 CIWS 대형 속도 업계 소개 자료에 마하 4.5 플러스예요. 그러면 극초음속 영역까지도 약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지금 서방권에서 최고예요. 그나마 초음속 대응을 천명하고 나온 무기 체계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지스 체계 안 돼요. 팔랑스 근거리 방공 미사일 안 돼요. SM6 초음속에 대응한다, 극초음속에 대응한다 이런 말 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 막는 거예요. 1조, 2조, 3조에 달하는 배들, 구축함들이.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위협이다. 거기다가 핵 보유국이다. 예,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그것을 전문가들이 회피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군사적 사실관계조차도 하나 더 나가면 정치적 관계, 정치적 입장 왜 이 시점에 이걸 선택해서 이야기할까? 정치평론가는 군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 못한다. 그렇게 변명하고 빠지겠죠. 이 복합적인 시각입니다. 중차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처럼 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나가서 600명이 사망했고 이런 많은 숫자가 사상 부상을 당했다는 자료가 공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혼자 몰래 파악해서 열심히 첩보 활동해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다른 외국 사이트에 외국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북한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정보를. 북한군이 쿠르스크 가서 훈련받는 영상 보여주면서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진, 신세에 진 그 규모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600명이 사망했다고, 전사했다고. 그쪽에서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600명 목숨만큼 신세를 졌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그 신세를 갚아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야, 북한군 뭐 생각보다 적게 죽었네? 이렇게 이런 소리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 그 정보가 공개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은 와서 600명이 전사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로 보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불어 지르콘. 네. 여러분 국가 간에 이런 관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수십 년간에? 없습니다. 네. 자, 그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 대해서 스푸트니크가 보도한 게 있고 크렘린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3년 9월입니다. 두 나라 사이 전방위적 협력은 군사기술 협력과 안보 관의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군사기술 협력, 저 말이 장난이 아닌 것으로 이제 느끼시죠, 여러분. 안보 관의 교환이 뭐냐? 이게 여기서 중국이 밀려나간 겁니다.
안보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며 연대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다. 어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 국가 간에. 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공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북미 종전이 러시아와 북한의 한반도에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유용하다. 미국이 충분히 끌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다. 즉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감대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중국이 발려져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냉정하게 해요. 예. 그래서 전통적 우방인 시진핑을 잘라내고 전격적으로 푸틴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안보 간의 교환이란 말이 더 중요해요. 즉 지금의 남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는 지르콘을 상대해야 되고 아직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장난을 하게 되면 윤석열은 그거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부는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미국의 압박은 계속 와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무슨 일을 벌리려면 이게 치밀한 계획하에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전격적으로 미국이 대응 속도가 못 따라올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1일에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눈치채겠죠. 그럼 앞으로 한 달간 거기에 되게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재명 재판 밀어붙여서 아마 선거 전에 2심 판결 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유죄 판결. 뭐 유죄는 당연히 유죄죠. 유죄는 이제 후보직을 상실할 수 있는 정도의 유죄를 줘야 되는 거죠. 이미 지금 하는 리듬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럼 우리는 혼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혼란을 전제로 하고 다른 일들을 또 벌일 겁니다. 예. 지금 북한과 푸틴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고 남쪽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느슨하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실패한 바도 한번 있는데 내란 그리고 그 전에 담대한 구상을 하라고 압박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게 첫 스타트를 끊은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그겁니다. 첫 스타트를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뭐가 어떠니 도의적이니 뭐 탄핵을 하겠다니 이런 게 안 통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행 가지 마시라고. 예. 자, 이게 지르콘의 유일한 실제 발사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네, 보십시오. 자, 수직 발사에서 발사가 되는데 실제 모양은 저 위에 생겼어요. 상상도밖에 없어요. 실제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실제 모습은 우리 하이코어가 제일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때도 그만큼 우리가 간절했다는 거죠. 바이든한테. 바이든이 돌아서려는 바이든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진 거죠. 우리가 문재인 때. 네. 다시 지금 이제 트럼프로 와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탄두 덮개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이게 가속하는 기간에는 저기를 보호한다는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특정 발사되고 나서 바로 벗겨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스크램jet이 가동되는 정도까지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탄두 덮개 벗기는 것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바로 벗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동그라미 보면 날개가 접혀 있는 게 보여요. 저게 펼쳐지면은 대충의 위치로 봤을 때 지르콘의 몸통 뒤에 있는 날개죠. 지금 부스트는 빠져나오고 있어요. 각도가 이래서 그렇지 부스트가 상당히 길 것입니다. 부스트에도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도 접혀 있겠죠. 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 전문가들은 뭘 보고, 물론 우리보다 많은 사진을 봤겠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 정보의 공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정되는 사진 두 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북한판 지르콘일까? 자, 요거 뒤에서 큰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모습인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지르콘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통상적인 순항 미사일이다, 터보젯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뒤에 이 미사일의 아랫부분에 부스트가 날개가 좀 있고 밑에 짧은 부스트가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르콘 U의 부스트, 지르콘 U가 되려면 이 부스트가 상당히 커야 돼요. 저 앞에 마개를 막아놨으니까 이게 모양을 보고
탄도 부분의 모양을 보고 지르코니드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 뒤에 부스트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저게 단 것 같거든요. 조그만 부스트가. 우리 것도 그렇지만 1단 부스트가 있고 2단 부스트가 두 개예요. 예, 이거는 지금 몸통에다가 짧은 1단 부스터만 있는 거거든요. 이건 순항 미사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르콘 발사 장면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멀리서 잡은 것도 보여준 게 있거든요. 아마 고르시코프 호위함에서 발사하는 장면 좀 본 것 같습니다. 발사해야 돼서 딱 나오면 일반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탱 하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바람에 의해서 지금 배기가스가 막 흥크러지는 게 보이잖아요. 즉 속도가 되게 늦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발사한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지르콘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은 일반 순항 미사일이다. 뭐 대한 미사일이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거라고 봅니다. 일단 부스트가 한 3분의 1 정도 길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 대충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미사일의 형상 전체 실루엣이 좀 전과 많이 다르죠. 날씬하죠. 예, 그리고 길이 한 3분의 1, 아래쪽 3분의 1 정도가 부스트로 보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이 되는 정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 흐트러지지가 않고 분사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분사량 자체가 큰 부스터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그 전문가들 이야기처럼 북한판 지르콘이 이번에 실험 발사된 게 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공개 시점을 봤을 때 이거는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사진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채널 A에서 나온 거라는데 제 제목만 봤습니다. 이걸 검색안에 같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보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채널 A라는 동아일보잖아요. 이름을 걸고 이런 협박과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국도 탐내는 정조대왕함의 비밀 대공개, 10분 만에 북미사일 격추. 저는 미국이 정조대왕함 탐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차세대 구축함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알레이버크급 중에 아마 후반부 정도 알레이버크급의 최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함형입니다. 예, 그들의 체계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SM6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팔랑스로 지르콘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10분 만에 북미사일 격추? 그런 정조대왕함의 비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탐을 낸다? 예, 이러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온 게 있고 오늘 지르콘이 공개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북한이 지르콘을 확보한 것은 지난 2, 3년간에 급박하게 발생한 일이긴 한데 예전에 2, 3년 전에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고 정부에서 사진을 보여줬을 때 없었던 게 새로 등장했거든요. 금년 초나 이럴 때 뭐냐? 제가 빨간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크게 적은 게 LSM 활공 단계 요격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고도가 3-40km, 사거리 약 300km. 이게 뭐냐? 제가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것인지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만 북한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르콘을.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한다. 내지는 북한도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렇게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이 개발하고 있다는 LSM-2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은 뭐냐면은 기존 LSM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코어식의 요격 미사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초고속으로 애매한 고도에서 이걸 맞추려면 우리도 지르콘을 요격하려면 지르콘을 활용한다. 이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이 지르콘을 어떻게 들여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보를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연구 개발 단계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북한이 끝을 전제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중국 것을 전제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뒤에 북한도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에 등장했다. 그래서 북한판 지르콘이 이번에 등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금년 초에 이미 공식적으로 나왔다 정리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보도 자료에 영장 국방부 자료도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LSM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 그때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 드렸으니까 상세하게 안 드리겠는데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보면은 LSM 미사일이 크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천국 미사일 발사대지만 사실은 천국 미사일 발사대를 활용해서 LSM으로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이고 제일 왼쪽 동그라미,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는 이거는 LSM 중에 좀 큰 거. 저는 이것을 이제 중간 단계 요격탄이나 아니면 LSM의 개량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중간 단계 요격탄으로 이미 일단 봅니다. 저 뒤에 큰 미사일 3단으로 이루어진 거 보이시죠? 저겁니다. 저거는 공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노란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다른 거는 전부 다 미사일 발사관이 원통형이에요. 러시아식처럼 또 천궁식처럼. 그런데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거 보면 4발짜리 패트리아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직육면체예요. 저게 뭐냐? 저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줬을 때 등장한 컴퓨터 그래픽 사진입니다. 지상형 발사대. 이게 오른쪽 위에 금년 초에 등장한 요격탄 미사일 발사관과 똑같이 생겼죠. 이게 그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걸 이만큼이라도 대응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한테 공격용으로 쓸 때는 뭐 제 추정컨대는 지르콘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1000km 이상. 왜냐하면 지르콘보다 지금 굵기가 굵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만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연구과제보다는 연구과제도 보이거든요. 예. 대신 대공 방어용으로 쓸 때는 상대방이 지르콘을 막을 때는 사거리 연장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사드나 LSM 탄도탄 대응용처럼 종말 단계 유도탄으로 쓰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의 지르콘이 워낙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그게 대응하려면 우리도 지르콘형으로 대응한다. 지금 서방권에서 공격용 순항, 공격용 지르콘, 수비용 거기다가 그 지르콘을 막을 수 있는 수비형 지르콘 이런 것까지 개발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것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방권에서 누구도 가지지 못한 방산 품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실패했잖아요. 예, 옛날에 선도 국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 체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처음에는 중국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는 북한도 이런 걸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보기관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가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고 오늘 이제 뭐 며칠 전에 그냥 보여준 거죠. 자, 여러 복합적입니다. 국방과 정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전쟁은 정치의 극단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